우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옆에 바라보시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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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오셨습니다. 교회 행사들이 많아서 지금 겹치셔서 뒤에 계신 분들이 또 다른 행사를 또 가셔야 돼서 제가 뒤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일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북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북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탈북자들의 아픔, 또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길 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꿈을 꾸게 하셔서 복음 통일의 선구자들로 또 세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북 콘서트에 또 귀하게 또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허욱희 작가님과 또 신효숙 박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 통일의 귀한 도구로 주님 사용하시는데 항상 주님께서 영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모든 것들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는 두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북 콘서트의 모든 이 일정들, 이 과정들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 마음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 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기쁨과 감사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제가 먼저 우리 오늘 북 콘서트를 진행함에 있어서요, 오늘 작가님하고 또 사회를 봐주시는 우리 박 교수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북 콘서트에 있어서 작가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허옥희 작가님이세요. 2006년도에 탈북하셔서 2009년도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입국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우리 허옥희 교수님, 작가님 하면 강한 또 이제 엄마로서 그 역할뿐만 아니라 또 부지런함의 대명사라고들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엄마로서 또 직장에서 또 학업으로 자녀로 또 이렇게 작가로서 지필로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고 현재도 소설을 집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오늘 사회를 봐주실 우리 신효숙 교수님은요, 남북 하나 재단에서 교육지원 부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통일 선교 주간 주일에 이제 추천 도서들 우리가 이제 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거기 21권 중에 한 권 하나인 우리 분단 시대 탈경계의 동학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책은요, 탈북민의 이주와 또 정책에 관한 그런 책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두 분께서 나오셔서 작가로 또 사회자로 오늘 북 콘서트를 이렇게 진행해 주실 텐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두 분들 오늘 북 콘서트 또 이렇게 잘 또 진행해 주시기를 우리 염원하면서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효숙이고 여기 허욱희 작가님 안녕하세요. 소망교회 북한 선교가 워낙 이제 유명해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그것도 이렇게 북 콘서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허욱기 작가님을 만난 것은 2021년도입니다. 제가 남북하나재단에서 그때 이제 그 강의를 하는 저는 강사였고, 이 허욱기 작가님은 바로 인턴 기자로 이제 오셨는데, 하나 좀 나이가 그래도 있으신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냐니까 그 요양보호사 일을 한다고 그래요. 아니, 인턴 기자면 그 당시 20대 30대 젊은 애들도 많은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글 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 나이에 기자를 한다고 할까라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기자 일을 상당히 잘하셨고, 더 놀랬던 건 1년 후에 바로 오늘 북토크를 하고 있는 엄마의 이별 방정식 이 책을 딱 써낸 걸 보고 어머나, 어머 1년 만에 이렇게 해서 벌써 이렇게 그 등단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이 나오자마자 제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상당히 놀랬던 것은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과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탈북민 관련된 책을 보게 되면 어떤 인권의 문제에 처절한 그 잡혀가고 하는 북송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라기보다는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의 문제, 그리고 엄마이자 아니면 여성으로서 한 여성의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자기 성장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어떤 탈북 과정의 얘기를 쭉 그리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와, 이런 거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그 어떤 가까운 삶의 문제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그 어떤 북한에서의 삶이나 통일의 문제가 먼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직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도 들어가서 이제 작가와의 이제 대화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작가에 대해서 조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은 1967년도 함경북도 청진 출생입니다. 그리고 83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노동자로서 7년 동안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90년도에 남편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 남편과 결혼한과 동시에 북한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고난의 행군 시절을 맞이하면서 직장 일을 이제 그만두고 약간 장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이제 1월에 한국에 오게 되는데 탈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중국의 상황이 워낙 이제 그 상황에서 어렵다 보니까 북송의 위협에서 뭔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나를 팔아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한족에게 팔려갔고, 잠깐 의탁하려고 했던 것이 중국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북한에는 여전히 두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딸을 걱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7개월 된 아들을 놔두고 중국의 아들은 남겨둔 채 한국으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2009년도 1월에 한국에 입국합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1천만 원, 1년 만에 1천만 원 모으신 건가요? 예, 책에 보니까 1년 만에 1천만 원을 모아서 딸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결국 딸들을 이제 데려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처음엔 두 딸, 그리고 그 후에 남편과 아들,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한국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간호조무사, 요양원을 거쳐서 114 방문 요양센터에서 지금 대표이기도 합니다. 놀랍죠? 이게 소설가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119 방문 요양센터에 지금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그 직원이 한 몇 분 정도 계신가요? 30명. 예, 제가 처음에 듣기에는 한 7, 8명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저작년에만 들었어도 한 24명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30명의 직원을 둔 그 114 방문요양센터의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제 서울 기독대학교에 석사학위 받고, 2020년도에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2021년도에 작가의 꿈을 꾸어서 2022년도에 바로 이 책을 써서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그 작가와의 본격적인 이제 대화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책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책을 왜 집필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집필 동기를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건 특별히 뭐 내가 막 어떤 책을 내서 이름을 뭐 날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고요. 그냥 이 이별이 이 두 번의 이별을 거치면서 제 마음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겠다. 처음에는 치유까지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내 이 마음 속에 이 한을 꺼내야겠다.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이해받기를 바란 건 남편이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했다, 헌신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보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버렸다, 우리를 버리고 중국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 집에 모여 살아서 전혀 행복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 마음의 어떤 한을 제가 세상에 꺼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깝게는 저희 친구들이 또 이 자녀들을 데려오거나 또 데려오지 못했거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이런 아픔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이 글을 보고 나의 친구들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 아이들이 엄마가 왜 떠났고 떠났을 때 무엇을 했고 중국에서 무엇을 했고 또 어떻게 가정을 거쳐서 너희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걸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이거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고 싶었다. 왜냐하면 얼굴을 보고는 직접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글로 꺼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탈북했는지 탈북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힘없는 북한 주민이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등 탈북 동기를 쫙 써내려고 가고 계세요. 근데 이제 책 속에 저에게 딱 왔던 그 문구 중에 이 강에 목숨이 걸려 있다면 누구든지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책의 이별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의 엄마를 추억했던 것 같아요. 엄마를 기억하면서 엄마와 헤어지면서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었을까? 집을 영영 떠나던 날 나는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았다. 돌아온다고 할 수도 있었고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그동안 건강을 잘 돌보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엄마의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했는지 결혼할 딸 아이를 두고서야 돌아본다. 세상의 절반을 잃었을 엄마의 마음을 요즘에야 다시 생각한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나 봅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후 연길에서 전화 통화를 했다. 엄마의 첫 마디는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냐는 물음이었다. 단 한 번도 버린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나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에게 들려줄 수 있는 건 억눌린 울음뿐이었다.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것이 지키기 위한 이별인 줄 엄마는 몰랐을까? 왜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가망이 없었습니다. 1년
이 농사가 안 되면 3년을 고생한다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90년대 초부터 제가 2006년도에 탈북할 때까지 10여 년을 정말 뼈를 깎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나름대로 그 사이에서 좀 잘 살아가 보려고 뼈를 깎는 이런 노력을 했는데 갈수록 절망적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었지만 내 아이들이 컸을 때 과연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남을까. 정말 앞집, 옆집, 뒷집 다 떠나갔어요. 매 가정에서 한 명은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왜 떠날까?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사회주의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직접적인 어떤 충격으로 다가온 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올라갔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선생님께 인사를 갔다가 오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도 중학교를 졸업하면 저 두만강을 한번 건너가 보겠다. 네가 두만강을 건너가서 뭘 할 건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기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내가 물어봤더니 애들끼리 가서 계속 이 CD를 계속 본 거예요. 녹화기에 넣어가지고 계속 중국 영화도 보고 한국 영화를 보고 미국 영화 보고 이렇게 보는 과정에 아이에게는 그것이 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 가망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보다는 내가 먼저 가봐야겠다. 내가 중국에 가서 어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겠다. 왜냐하면 앞집, 옆집, 뒷집에서 가장 많이 간 사람들이 아이들이었어요. 18살, 19살, 20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잡혀 나오거나 하면 이게 저희가 듣는 이야기가 팔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아이가 그렇게 팔려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봐야겠다.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께 맡기고 내가 가봐야겠다. 이렇게 첫 번째 이별은 거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자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게 영원히 떠나는 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갔다가 내가 길을 개척하고 다시 오겠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진짜 담담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떠나고 보니까 돌아오지 못할 길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반드시 데려가서 어떤 새로운 세상에서 살겠다. 이런 인생이 그게 최종 목적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부모님하고는 정말 영원한 이런 이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도 생존 계시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마지막으로 받고 탈북해서 한 3개월 있다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첫 마디가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지금도 진짜 늘 책을 쓰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쟁쟁하게 귀에 진짜 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어머님이 지금 했던 허기 작가님이 했던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어머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애들을 저희 어머님이 봐주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해 제가 한국에 왔고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계실 때는 제가 아이들한테 탈북해서 엄마한테 오라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들이 진짜 엄마의 목숨줄처럼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못 하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 달 있다가 애들을 데려왔습니다. 엄마가 또 그 따님들을 워낙 예뻐했기 때문에 생전에는 이제 데리고 오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데려왔겠네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왜 한국행을 택했는지. 근데 한국행을 택하는 과정에서의 상당히 모진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글에 적혀 있어서
탈북을 한 후 저자는 중국에서 엄마로서 너무 모진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주제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들과 남편이 있는 곳에 닷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두 딸을 위해 지금 떠날 것인지. 북한에는 엄마를 애타하게 그리는 두 딸이 있었고, 중국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 태어난 7개월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소 제목에서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미 간단한 짐도 챙겼고 수없이 마음의 준비도 했다.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해 며칠 전 시어머니와 남편 몰래 아들과 사진도 찍었다. 사진 뒤에 떠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적었다. 먼 훗날 아들이 글을 읽는다면 엄마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피를 토하고 적은 글이었다. 아마 중국 사람으로 산다면 글을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 새순물을 떠놓고 얼굴을 씻는데 손이 떨렸다. 울음을 감추려 연이어 물을 끼얹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아들이 가엾다. 이 아들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운명이 엇갈리는 기막힌 시간이었다. 딸들을 위해 지금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했다. 그것이 이들에게 배신이고 나에게도 아픔과 상실의 고통이 되겠지만 이기고 넘어야 했다. 북한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감내해야 할 운명이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보니까 그때 생후 7개월인데 아이가 그 분유도 못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중국에 두고 왜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심정을 좀 나눠주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별일 때는 제가 정말 그 이별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이별이 고통과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런 길임을 몰랐기 때문에 담담할 수 있었는데 이 아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두렵더라고요. 진짜 원해서 한 어떤 결혼도 아니었고 뭐 제가 거기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심양에서도 내려서 5시간을 가요. 그리고 그 5시간을 버스 타고 가서 완전 심심산골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 강냉이 농사를 짓는데 그 강냉이 농사를 지을 때 생각을 하죠. 내가 도대체 왜 지금 여기 와서 이 강냉이를 따고 있지? 내가 도대체 집 떠날 때는 무슨 생각을 했지? 내 꿈은 어디로 갔지? 근데 이 너무도 순박한 이 농촌 사람들이어서 그 진심이 예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기신은 경에 막히고 사람은 정에 막힌다는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진짜 그 3개월 만에 제가 3개월이면 난 도망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에 갔었는데 결국은 도망을 못 쳤을 뿐더러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출산할 때부터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내가 이 아이한테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운명을 내가 왜 거듭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저는 그 북한에서 그 북한식 교육만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비교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일제와 싸우려고 나라를 찾으려고 여성 투사가 아이를 남의 집 대문 앞에 내려놓고 유격대로 총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극한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어릴 때 공부하고 배울 때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라를 찾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난 나라 찾지도 않고 그럼 내가 바라는 게 뭐지?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이 굶지 않게 살고 먹을 걱정이 없이 굶어 죽을 걱정이 없이 사는 게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왜 아이를 이렇게 막 젖먹이 아이를 띄워두고 도망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정말
나라가 원망스럽고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그럼 이 나라가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지? 생각해 봤을 때 예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없은 거예요. 인생에 어떤 사회라는 기계 안에 하나의 부속품인 거예요. 그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당과 수령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런 항상 각오하고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의미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더라고요. 그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는 이 세 아이를 지키고 싶다. 그러면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북한에 살고 있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가야겠다. 그러면 이 중국이 농촌집에서 이 아이를 제가 데려갈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집에서 이 자손, 자기 그 핏줄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없어도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와 저는 아무런 담보가 없이 가는 거거든요. 담보가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한국에 간대요. 근데 뭐 어떤 국경을 넘어야 되는지, 거기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설사 내가 어떤 위험한 그런 데 부닥치더라도, 또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이 아들은 여기에서 중국 사람으로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시어머니와 남편 몰래 사진관에 갔어요. 그래서 아이가 7개월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 진짜 그 사진을 찍어줄 당시의 마음은 이 아이가 컸을 때 엄마 얼굴이나마 한 번이라도 봐줬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너무도 제 가슴 속에는 정말 많은 치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또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그래서 그걸 이 한을 꺼내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이 운명은 내가 택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사회가 나한테 강요한 거다. 그런 말을 꼭 쓰고 싶었습니다. 그럼 왜 딸들을 위해 한국으로 갔어야 됐는지. 그 중국에 있을 때 그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면 되냐, 얼마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때는 10,000원이면 된다고 했어요. 중국 돈 10,000원. 근데 그 중국 돈 10,000원도 이 집에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농촌에서 그 나서 자란 중국 아이들도 18살에 시집을 가요. 그럼 우리 큰애가 그때 벌써 18살 이렇게 됐거든요. 작은. 근데 그럼 내가 북한에서 그냥 살지 뭐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오는 낯선 중국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내 아이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되냐. 그 운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내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겠다. 그때는 정말 한국은 정말 보라빛 진짜 안개 뒤에 있는 어떤 무지개 같은 그런 거였어요. 정말로 한국은 희망이고 꿈이었고 너무도 소중하고 진짜 가깝고도 먼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해왔고, 이 한국에서 사는 건 정말 행운이다. 태어나면서 공짜로 받은 행운이다. 그런 말을 꼭. 정말 책을 읽어보니까 딸들은 제일중학교까지 갈 정도로 아주 똑똑한 수재들이었더라고요. 그 수재가 중국 농촌에서 자신의 꿈을 과연 펼칠 수 있을까, 아마 그 고민이 앞서서 한국에서 좋은 교육과 미래를 주고 싶었겠네요. 처음에 제가 중국으로 건너갈 때도 내 아이들은 이 사회에서 살지 말고 좀 더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다, 이런 꿈이었는데, 중국에 정작 쫓기고 가서 그 심심산골에서 18살에 그것도
그냥 막 이런 청년한테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 10년 이상인 이런 막 잠깐 못 가는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거든요. 그럴 때 도저히 이건 진짜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서 애들을 데려와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정착 과정에 대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작가님은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한국에 다 모였는데 온 가족이 만났는데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남은 우리의 꿈이었다. 만남 이후의 삶을 그려보지 못했다. 함께 산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꿈 너머에 있었다. 만남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한 번만이라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더 소원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정작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아이들은 훌쩍 커버렸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는다. 오늘의 삶에 잉태된 나의 눈물이 건너온 고난으로 단단해져 갔던 강단이 아이들의 원망과 절규 앞에 물먹은 담처럼 허물어져 내린다. 사랑해서 떠나야 했고 사랑해서 미워한다. 미래와 새 세상은 아이를 설득하기에 너무 부족한 말이다. 지키기 위해 놓아야 했고 만나기 위해서 헤어져야 했던 시간을 돌아보며 의심한다. 그 한국 정착 과정에서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직면했는지,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전에 2009년 5월에 한국에 나왔어요. 그 한국에 나왔는데 그 대전에서 그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면서 전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가장 하고 싶냐, 무엇이 소원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나는 가족과 밥 한 끼를 먹고 싶다. 나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진짜 그 가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저는 제가 대전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언덕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쪽 지하철에서 이 언덕으로 올라올 때 수레에 사과, 배 이런 걸 올려놓고 팔거든요. 그래서 먼 데서 보게 되면 그 사과가 항상 빨간 사과가 올려다 보였어요. 근데 그걸 사고 싶은데 내가 너무 양심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거 모르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저 사과를 사 먹기가 너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애들이 올 때까지 그 사과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계란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나름대로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시간들을 걸쳐서 아이들하고 만남을 이뤘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3년 9개월 만에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은 옛날의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훌쩍 커져서 내 키를 이렇게 넘어갔고 이전에 정말 그 북에서 살 때는 정말 저한테 그 꼬리처럼 늘 붙어 다녔어요. 큰애는 학교 갔지만 작은 애가 늘 꼬리처럼 붙어 다녔는데 제가 어디 같이 갈까? 이렇게 말해도 다들 거부하는 거예요. 안 간다. 혼자 가라.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이게 왜 이러지? 그 다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서먹해서 그러겠다. 근데 왜 또 이 가족이 서먹했냐면 저희 아이와 아이 두 딸과 저하고만 있으면 또 원가족이 좀 괜찮았는데 제가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애들을 데려오고 또 그때 갔을 때 중국에 갔을 때 그 중국에서 그 저희가 북한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그 신분증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 출생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000만 원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가지고 그때는 6,000원이었어요. 100만 원이. 그래서 그 6,000원을 공안에 뇌물로 주고 아이 출생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생증을 만들어야 내가 국제 결혼으로 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 이래서 그 진짜 다른 돈 벌어야 되고
그 돈으로 이 만날 수 있는 거, 국제결혼 수속도 해야 되고 애들 데려와야 되고 그런 일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2010년도에 이렇게 1년이 지나서 1년 한 5개월 지나서 딸들도 데려오고 남편도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모여 사는데 그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한테는 딸들도 소중하고 아이도 소중하고 또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그 남자도 내가 이제부터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한마디로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 딸들은 특히 저희 그 둘째 딸이 자기는 막냉이어서 정말 제 꼬리처럼 따라다녔는데 와보니까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낯선 아빠까지 있어요. 근데 그 아빠는 말도 안 통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생각해 보니까 골씨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만남이라는 그게 너무 컸고 소중했기 때문에 이런 골씨 있는지 어떤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또 북한식 교육 방법과 이 한국에서의 교육 방법은 서로 다른데 제가 아이들한테 북한에서 하던 대로 했죠.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이런 막 지시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감정이 골이 깊어가고, 아니 그럼 얘들이 왜 이러지? 왜 내 말을 안 듣지?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보니까 애들이 어느 날 조금씩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엄마는 그때 우리를 버렸잖아. 엄마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모는 나한테 어떻게 했고 삼촌은 나한테 어떻게 했고, 그 가족의 원망이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컸고, 첫째로는 저에 대한 원망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큰애가 제가 떠날 때 16살이었고 작은애는 12살이었어요. 금방 해를 넘겨서. 그래서 제가 1월 6일에 떠났었는데 이 큰애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엄마가 이제 중국에 가서 자리 잡고 너희들을 데리러 올게.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동안 네가 동생을 잘 돌봐줘. 이렇게 말하니까 큰애가 그랬어요. 엄마, 나는 혼자서 잘 살 수 있는데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가. 쟤는 너무 어려서 못 살 것 같아. 데리고 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이 두만강을 넘으면 오늘 밤에 어디 가서 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까딱 잘못해서 내가 공안에 체포된다? 그럼 나는 그냥 이런 저렇게 진짜 막돌처럼 치이면서 또 다시 나와서 보이부 감방이든 안전부 감방이든 갈 텐데, 그럼 내가 이 애를 데리고 애한테까지 그런 고통을 줘야 되냐, 그런 고생을 해야 되냐, 그런 미움을 겪게 해야 되냐를 생각해 볼 때는 아니다. 그러면 나 혼자 가자. 얘는 비록 강내밥이라도 먹으면서 엄마한테 맡기면 잘 돌봐주겠지. 죽지 않을 쌍만큼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갔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둘째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엄마가 중국에 갔다 올게 이런 말을. 왜냐하면 얘가 너무 좀 어리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밤에 잘 때도 꼭 내 이불에 와서 같이 이렇게 자고 이랬기 때문에 얘가 그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애는 좀 충격을 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 마음속엔, 큰애 마음속에는 우리 엄마는 나를 데리러 반드시 온다, 이런 그 희망이 있었는데 작은애는 그 희망이 없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얘 기억에는 엄마가 없어서 자기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도무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야, 넌 성적이 왜 이러니? 내가 막 물어봤더니 나는 엄마가 없었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도저히 공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외우면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얘한테 공부를 하란 말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렇게 지금 10년이 흘렀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왜 나한테 공부하라고 안 그랬어? 그쵸? 자기가 한 그 말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못해도 잘해도 그것도 또 엄마 탓인 거예요. 공부 못한 것도 엄마 탓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가정을 걸치면서 제가 이 아이 마음을 어떻게 위로를 하고, 그럼 네가 그런 고통을 겪을 때 엄마는 뭐 했다는 걸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그게 책을 쓰고 그때 계속 책을 내가 이걸 꺼내지 못하면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책을 쓰면서 위로와 또 치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소통이 됐고. 자녀들이 이 책을 읽고 아마 그 마음에 또 이렇게 힐링이 되지 않았을까, 엄마가 왜 그랬는지를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5번째 질문인데요. 그 이제 직장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한국 정착 과정에서 가족을 데려오게 온갖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 현재 방문 요양센터 대표까지 이제 하고 계신데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어느 날 두통으로 병원으로 향하며 엄마 생각이 났다. 고향에서 병원이 유명무실해진 시절에 어지간한 병은 엄마의 주소로 견뎠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택한 이유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간호학원 리스트를 찾아 하나씩 전화를 했다. 40대가 지난 나이와 사투리로 취업이 힘들다고 거절한다. 그래도 아직 리스트엔 학원이 남아있다. 실망하지 않고 전화를 계속했다. 지금 시작해도 괜찮다고 힘을 주는 학원을 찾았다. 만났다. 주소를 받고 낯선 길을 더듬어 학원을 찾아갔다. 젊은 학원 선생님이 잘 왔다고 반겨주었다. 전년도에도 북한 출신의 한 사람이 학원을 잘 마쳤다고 한다. 이러면서 고령화 시대는 더 많은 복지 전문가를 요구하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보니까 직장, 지금의 이렇게 대표가 되기까지 온갖 직장을 다 전전하신 것 같은데,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이나 혹시 한국 사람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박사님께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냐 이런 질문지를 어제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어떤 게 가장 어려웠댔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공부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처음에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게 된 거. 근데 무엇을 할 것인가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어떤 직업이 뭐 몇만 개 된다고 하지만 눈으로 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체험한 그런 것들이, 병원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의학 박사 무슨 원장 이렇게, 북한에는 박사가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의학 박사 이렇게 써가지고 어머, 이 병원은 정말 병을 잘 고치는 병원인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나 다음에 무슨 어디가 아프면 여기를 또 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찍어가지고 오고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그 병원을 몇 번 다니다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이 주사 놓고 북한은 간호대학이 없어요. 그 간호사는 1년을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리고 간호사로 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간호사를 하셨고 다 집에 이런 주사기 가지고 그냥 그거로 다 만능이었어요. 무슨 주사든지 사서 그거로 다 놔줬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간호조무사 학원을 찾았는데 그때 제가 43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43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너무도 아름다운 나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북한식으로 생각을 해서 43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간호조무사 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그 처음에 그 이제 상담하신 분이 이자처럼 사투리에 40살 넘었는데 취업이 안 된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그만둬야 되나 또 이러다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생각하는 43은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면 한 60대예요. 그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교육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주부로 살아야 돼요, 애들을 키우면서. 근데 내가 애를 키우면서 주부로 살기에는 내가 가장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가장 어려웠던 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상처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사투리 때문에요. 그 북한 사투리. 이게 절대로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좀 상처를 받았고, 그 이제 박사님께서 어떤 바라는 점이 뭐냐, 충청도 사투리도 있고 부산 사투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북한 사투리는 뭐 어때요? 그냥 조금 더 포용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시장에서 야채 사러 갔는데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이 나무를 파는 두 아줌마가 북한 사람은 그렇게 순진하대, 근데 북한 사람이 많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순진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거 지금 계속 의문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그 순진하다는 게 뭔가로 좀 글을 쓰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에게 좀 상처 주지 않고, 또 우리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을 이제 할 텐데요. 이제 공부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저자는 일과 공부와 작가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40이 넘어서 석사과정, 보니까 저는 석사 박사만 한 줄 알았더니 여기에 와서 대학도 나왔어요. 한국에 와서 그 짧은 동안에 대학 학위 받고 석사, 박사학위 다 받고, 그리고 이후에 작가로서 이제 등단을 했습니다. 작가님에게, 나아가 탈북민에게 공부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근데 그 엄마 학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글이 있어요.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0대를 지나 미지의 세상에 닷을 내렸다. 아이들의 학업과 양육, 그리고 남편의 일자리를 찾는 것도 내 몫이었다. 누군가에게 의탁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5 식구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동분서주했다. 주말에 큰 애들이 막내 아들을 봐주어 외출이 편하고 홀가분했다. 휴식일도 따로 없이 교육을 받고 강연을 들었다. 근데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게,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전문적인 거,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 선택했나 봐요. 그래서 대학, 석사, 박사 다 사회복지 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이제 전문가시던데요.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5시, 책가방을 메고 이리저리 부대낀다. 수업이 끝나면 늦은 시간이라 한적해진 지하철에서 책을 읽으며 돌아왔다. 공덕에서 5호선을 갈아타면 마음이 편해진다. 1시간 남짓한 이 시간이 좋았다. 마지막 역에서 내리면 되니까 지나칠 걱정도 없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으면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박혔다. 얼마나 집에서 공부할 수가 없으면 지하철에서의 저녁에 1시간이 이렇게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새로운 지식과 함께 성찰에 힘을 준다. 지나온 삶의 의미와 걸어갈 날들의 가치를 음미한다. 오늘을 끌고 갈 힘을 얻는다. 지나온 삶의 순간을 넘어 미래를 향해 가며 나 또한 누군가의 산이 되어주고 싶다. 작가님에게 있어서, 아니 탈북민에게 있어서 공부란 어떤 의미인가요? 공부란 그러니까 내 존재를 찾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한 건 뭐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대한민국이 자격증 시대여서 나도 자격증을 하나 따야겠다, 이래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 사회복지 제가 배울 때 대한민국은 진짜 사대주의자들인가 보다. 아니 왜 그냥 한국말로 하면 되는데 길다만 미국 사람 어디 그 학자 이름 가져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또 영국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왜 그러는 거지? 아니 그냥 우리 정책과 우리가 할 일을 설명하면 되는데, 이건 진짜 우리 북한에서 교육받은 것처럼 이긴 다 사대주의, 교조주의 이런 거밖에 없나 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니까 제가
이게 자본주의 어떤 발전 역사구나. 이런 사회복지가 서양에서 먼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국가를 선택해서 지금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었다고 배워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그냥 진짜 이쪽 길로 들어갔다 이쪽 길로 나갔어요. 말들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보니까 그 석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다 석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석사를 처음에 할 때, 그때도 이게 제 자신이 살아가는 어떤 출구였어요. 왜냐하면 이 대학에 가면 교수님들, 그다음 친구들, 동료들이 그 사회의 어떤 편견과 차별이 없었어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학교에 가면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거기다 또 어떤 역사나 뭐 재미난 이야기까지 하나 더 들으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흘러서 그 석사 마지막 논문을 쓰는데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재미났냐면요, 제가 석사 논문을 북한 이탈, 저 자신에서부터 항상 그 주제가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중고령자의 노후 인식에 대해서 썼는데요. 이걸 왜 생각했냐, 제가 관찰할 때 제가 노인 일을 하니까요, 이 한국 분들은 노후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북한 사람인 제 눈으로 볼 때는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훨씬 집 하나는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뭐 국민연금, 퇴직금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우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것도 잘 못 받아요. 왜냐, 4대 보험이 있는 회사가 아니고 좀 일용직 같은 걸 전전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많은데, 노후 인식에 대해서 볼 때는 북한 분들이 엄청나게 더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만족도가 높지? 아무 빈털터리 북한 사람이, 이 우문에서 출발해서 제가 그걸 노후 인식에 대해서, 그럼 노후 인식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그걸 썼는데, 제가 그걸 쓰면서 엄청난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주장을 논거로 펼칠 수 있고 그걸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낼 수 있다, 이런데 희열이 느껴져서 끝나자마자 또 박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럼 교수님이 석사가 끝날 때 박사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록금 다 낸 다음에 한 학기 시작했는데 박사를 왜 했는지 다 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다른 분들은 나는 어느 대학교에서 오라는데 박사가 없어서 온 거예요. 근데 저 혼자 그냥,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람이 순진한 거겠죠. 이 순진성이 표현이겠죠. 그냥 저는 공부가 좋아서 왔습니다. 이거 진짜 어느 중학생 답변처럼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진실로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고 제가 밥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방문요양센터는 정말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견디고 또 계속 오늘까지, 제가 올해로 꼭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견뎌올 수 있었던 건 공부가 주는 어떤 그런 힘, 재미, 그런 그런 직장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공부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었다. 그럼 작가님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글은 어떤 의미입니까? 글을 쓴다는 것. 글을 쓴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방문요양센터를 하는 건 제가 밥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글을 쓰는 건 제가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나 이제 멀지 않아 죽을 때도 왔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보다 더 긴 거예요, 어느 사이에. 근데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왔는데 진실로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그럼 해본 적이 있냐? 없는 거예요. 근데 글을 쓰는 건 정말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또 어떤 탈북민으로서의 사명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사명감이라는 건
저희 아이들을 봤을 때 북한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제는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랬을 때 내가 겪은 그 미공급이 그 처절한 사회주의로 교육받고 사회주의를 교육받고 자본주의로 살아온 그 시절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뭐든지 다 물어봐 주시면 다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하기 전에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본 동안 제가 하나 질문하면 119 방문 요양센터 하게 되면 저는 그러니까 탈북민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저는 다 탈북민으로 하는 요양센터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기업의 대표가 된다는 거 힘든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한국 분들하고 일하는 게 더 저는 한국 분들과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제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북한 사람하고 일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목청도 높고 다혈질로 막 좀 참아야 될 때도 막 일어나요. 그리고 좀 내가 나를 참으면서 끝까지 들어야 되네. 그거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북한 사람 안 받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회복지사를 고용할 때도 이게 북한 사람 중에서 고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냥 한국 분들하고 함께 일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저는 수급자들도 다 한국 분들이시고 북한 사람 한 명, 두 명은 있어요. 근데 직원들도 훨씬 편해요. 그리고 그 직원들과 함께 저도 배우는 것도 많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이런 개선은 제가 조금 더 잘 알아요. 그 선은 왜냐, 저는 전문적으로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고 이론도 듣고 실천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삶을 사는 어떤 노하우, 지혜 이런 건 그분들한테서 또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살아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어떤 대표와 직원 관계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뒤에 마이크. 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가님께서 이제 2009년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이제 남한으로 이제 오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이제 오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봉쇄도 더 심해졌고 하는데 그분들 위해서 그러면 한국의 교회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먼저 오셨으니까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명성교회에 한 7, 8년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정말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 정말 그랬었는데 옮겼어요. 지금 저는 해림교회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럼 왜 옮겼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북한 선교대학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첫날에 나오셔서 해림교회 비전을 설명하셨어요. 7단계의 이 비전을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교회가 통일의 여군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교인들이 통일이라는 거목을 찍는데 우리 기도가 무딘 도끼 나를 벼르는 그런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내가 고향을 위해서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왜 못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로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가끔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다음 내가 탈북민으로서 통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우선은 통일에 대한 어떤 이 염원, 그다음 이런 활동 이런 걸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사회적 분위기 그런 데 기여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 항상 하는 생각인데,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저는 교회의 어떤 사상만을 어느 날 통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 명성교회에서도 뭐 통일이 되면 100개를 가서 교회를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죠. 교회만 가서 될까? 그 교회는 그냥 퍼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기관들을 함께 운영을 해야 된다. 가서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또 노인들을 위해서 이 교회와 사회복지기관의 어떤 협력, 합작 이런 게, 그걸 지금 교회가 할 일은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통일 예행 연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조금 덧붙여 본다고 하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행사가 중요한 것 같은 게 남북이 함께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해서 모르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그 북토크에서 이 이야기는 북한에서의 삶이나 탈북 과정에서 그렇게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느껴지잖아. 북한에서의 삶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족이 있어요. 국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소중하구나. 엄마로서의 역할, 그 자녀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를 하면서 남북의 사람들이 사람의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서로 알려주고 소통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네, 저 소망교회 정우철 장로입니다. 우선 탈북 작가 호옥희 박사님의 엄마의 이별 방정식 한번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원래 그 방정식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우선 우리 그 소망교회의 통일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같이 북 콘서트를 가져주셔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마음속으로 어머니 입장에서 많은 아마 그 아픔을 함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그 소망교회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의 우리 과기대라든지 또 우리 연변의 과기대라든지 또는 우리 그 많은 고아원을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작금까지 많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엄청난 남북관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현재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은 신냉전이 시작이 돼가지고 남과 북이 왕래한다는 것이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어제 그제 우리 또 교수님들께서 우리 복음 통일에 대해서 통일 선교 주간에 이제 그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참으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남북 관계가 완전히 신냉전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자꾸 더 벽은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또 호옥희 박사님께서는 이제 탈북민으로서, 교수님으로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요양센터의 센터장으로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냉전 시대에 과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지금 이제 우리 그 신 교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질문은, 그래서 이런 신냉전 시대에 과연 우리가 남과 북이 앞으로 정말 가까워질 수 있는 틈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또 틈은 자꾸 더 멀어지는 건지,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좀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전문가는 이신 교수님이신데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통일은 분명히 우리의 어떤 소원이고 우리가 이룩해야 될 어떤 과제입니다. 그러나 일희일비하는 지금 냉전이기 때문에 또 지금은 뭐 하해 모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일희일비가 아닌가. 지금 문정권 때에는 또 모두 하해를 또 추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지금 현재 지금 냉전으로 가고 있고, 그러나 길게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그래도 이 한국 교회가 통일의 어떤 역량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덧붙여 본다라고 하면 정책은 정권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탈북민이 북한 출신이 너무 소중한 것 같은 게 인권, 사람은 이 체제와 정권을 통해서 너무 소중한 것 같은데 벌써 탈북민은 북에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는다고 하더라도 북에 가족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한국의 소식을 받고 또 어떤 방향이든 간에 한국에 오거나 탈북해서 오거나 하는 이런 과정이 많지는 않더라도 계속 연계가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그 민간 차원에서의 이런 남북 간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특히 가족이 떨어져 있는 우리 북한 출신들의 가족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양방향의 이것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사람들의 만남이 더 큰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앞장서서 인권 문제, 탈북민들의 가족의 만남, 민간 차원, 교회 차원에서의 그 만날 수 있는 이런 통로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허 작가님께서 이제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치유되지 않은 가족의 아픔을 힐링을 받고 싶어서 책을 쓰셨다 그러는데, 사실 허 작가님의 그 탈북과 한국에서 정착까지 과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의사나 바람하고는 정반대로 가정이 파괴되는 거를 연속해서 겪으신 거고, 또 그거를 많은 그 비슷한 여건을 겪으셨던 분들 중에서 그나마 가족이 모여서 다시 그 가족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는데, 더 많은 분들은 이제 그 깨어지고 흩어지는 가정이 이제 그런 기회를 못 가지게 되시고요. 또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지금 또 여기 오셔서 10년 넘게 경험하셨던 요양 그 일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그 가정이 어떻게 보면 해체가 되고 획가적화되고 깨지는 과정을 직접 하루하루의 삶이나 일터에서 경험하시는 건데, 사실 뭐 저희가 배우기는 저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출발이자 마지막이 가정이라고 저희가 신앙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방식의 가정의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 가정의 아픔이라는 게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남한에 있는 저희나 다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통계에 의하면 1인 가족, 1인 세대가 지금 4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서울에 국제적인 병원이 어떤 분의 집으로부터 5분, 10분, 15분 거리에 있는데 그분들이 그 세계적인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고, 그거의 한 단편이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신고려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양시설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인으로서 그 겪으셨던 그 가정의 아픔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지 이 가정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가 좀 가족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지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근데 사족 같지만 이 책을 쓰셔서 가정 내 그런 아픔이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는지,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신 책은 이 편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신지 그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이 책을 쓰므로 해서 그전에는 저희 아픔이 가장 큰 줄 알았어요.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아픔이 가장 컸거든요. 그리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헌신의 어떤 그걸 이해받지 못한다는 이런 억울함, 자녀 관계에 있어서 내가 피해자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다음 둘째의 입장에서, 그다음 그 둘째가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쭉 다 연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내가 아니고 애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다음 이제처럼 내가 이 아들을 두고 왔어야 되는 나의 어떤 그 마음, 그러나 반드시 그걸 했어야 했던 걸 제가 아들에게 이 책을 만들어서, 저희 아들은 지금 고2거든요. 근데 책 읽기를 사약 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책 아예 싫어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달란 말 안 한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제목만 읽어달라. 그래서 엄마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치유받았지만 저는 또한 아이들이 마음도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엄마 난 이 책 읽어서 너무 감동받았어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이전에는 저희가 어떤 보이지 않는 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의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둘째로는 제가 하는 일이 늘 이 노인들하고 하는 일이어서 정말로 제가 가장 불쌍한 노인은 돈 많은 노인이더라고요. 가족 붕괴의 원인이 돈이더라고요. 100억이 있다는 어르신이 저희 센터에 있었는데, 이 어르신은 소변줄을 달고 다니시지만 정신은 괜찮으셨어요. 근데 부인하고 함께 사셨는데 부인은 치매세요. 그래서 두 분이 꼭 손잡고 그 밑에 내려가서 식사도 하시고 이런 걸 볼 때는 참 그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녀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 원활하지 않냐, 자녀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지는 돈을 다 주머니에 놓고 풀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이 자녀들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어머니를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잘 케어하고 계세요. 근데 이 아버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100억이 있는 아버님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입원실 에어컨 바로 딱 밑에 침대에 누우셨어요. 폐업 오셔서 닷새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은 지금 잘 케어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100억이 있으면 뭐하냐 그 돈이 없었으면 오히려 이 어머님처럼 딸이 더 잘 케어해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진짜 좀 이 가족 관계에서도 나를 내려놓고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가장 이제 이렇게 피해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더라. 그럼 아이들에게 정말
그 글을 씀으로 인해서 나의 힐링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힐링이 됐다,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교회에 계신 분들, 저도 그렇고 가족의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젊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편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허욱희 작가님은 기도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는 이제 기도를 했겠지만,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치유받으면서 아이들에게 치유를 받게 하려면 기도를 하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미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나이가 먹거나 그분들에게는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표현해주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표현해주는지 몰라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가족이 이제 회복받고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더불어서 뭔가 표현을 해주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서로에게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예. 오늘 내가 질문 안 하면 오늘 잠을 못 자겠다 하시는 분,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없으시면. 예. 저는 좀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꼭 한 말씀 하라고 모두들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아마 두 분, 우리 특히 허 작가님, 이 제목이 엄마의 이별 방정식,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아주 그 문학 작품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학 세계에서는, 저도 이제 신학도 수필을 쓰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이 꽃입니다. 꽃이라면 이게 많이 읽어줘야 이게 향기가 돼요. 그렇죠? 읽음으로써 사랑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퍼지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바로 제가 엊그저께 영락교에서 바로 그 문제 가지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전부 토론을 했어요. 학자들하고 같이.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면 이게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방향을 정리해서 한번 하고, 또 이제 아까 그 제가 참 느낀 것은 이 책 속에서 너무나 저는 애절함을 느꼈어요. 아까 또 문학적으로 표현을 너무 멋지게 했어요. 한국은 무지개와 같은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나라다. 너무 멋진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무지개와 같이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울만은 꿈과 열정을 잃으면 80대, 20대 청춘이라도 7, 80 노인이 된다. 그리고 꿈을 잃으면 꿈을 가지면 7, 80 노인이라도 20대 청춘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도 하시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 계실 때 어렵다는 걸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 북한에 가서 봤기 때문에, 여러 차례 우리 곽선희 목사님 같이 갔고 김철 목사님도 같이 가서 평양의 모습, 평양만 좀 잘 살지, 아까 뭐 청진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부 신의주 저쪽에 해산시 전부 가봤는데 형편없어요. 바로 우리 인천과 같은 남포도, 그 개성도, 고려의 수도 개성도 형편없습니다. 정말 그런데 내가 그 일일이 얘기하려면 이게 여러분에게 시간도 안 되고 그런데,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서 이게 나오신 건 잘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한 권의 책이 정말 꽃을 피워서 큰 향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정도로 그냥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그 북콘서트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엄마의 이별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그 탈북 엄마의 그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과정을 서정적인 글로 이렇게 저희에게 또 감동을 더해주신 그 허욱희 작가님, 공부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허욱희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이 책을 좀 더 재밌게, 책을 좀 해석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그 북콘서트를 더욱더 풍성하게 사회를 봐주신 우리 신효수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